안녕하세요.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들려주는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양반 가문이 있었다. 그 집에는 3대에 걸쳐 겨우 얻은 15살 종손이 있었는데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는 해를 넘기기 어려울 만큼 병세가 깊어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 이선을 불러 말했다. 이선아, 살아생전에 손주를 안아보는 것이 이 아비 죽기 전 소원이다. 그 간절한 바람을 외면할 수 없어 집안 어른들은 사방팔방 수소문하여 감은 좋고 인물 좋고 품행 고운 색시를 찾았다. 그리하여 택한 이가 바로 고을 남쪽에서 이름난 양반 집안의 딸 수련이었다. 비록 나이는 이선보다 3살 위였으나 단아하고 얌전하여 흠잡을 데가 없었다. 이보다 더 좋은 혼처는 없다며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이선은 푸른 비단 옷을 입고 상객들과 함께 신부집으로 향했다. 깃발이 나부끼고 피리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색시는 어떤 여인일까? 나를 마음에 들어 할까? 이선은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신부집 대문을 들어섰다. 저만치 연지곤지를 찍은 색시가 고요히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심장이 쿵 하고 튀어나올 듯 가슴이 유동쳤다. 이선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서며 색시를 힐끗 바라보았다. 고운 이목구비에 숨이 막힐 듯 수려한 모습이었다. 저리 고운 처자가 내 색시라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자기도 모르게 번진 미소를 애써 입술을 다물어 숨겼다. 혼례를 치르는데 이상하게도 신부 수련의 얼굴이 갈수록 새하얗게 질려갔다. 고운 이마에는 땀이 맺히고 숨결은 가쁘게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도 그럴 것이 혼인이라는 막중한 일을 두고 맨정신인 이가 어디 있겠는가. 혼례 내내 수련은 고개를 떨군 채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이선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아니, 색시가 안색이 영 좋지 않구먼. 그러게 말이야. 어디 몸이 편찮은 것 아닌가? 식은땀을 흘리며 핏기 없이 서 있는 신부의 모습을 보고 상객들 사이에서는 슬금슬금 수군거림이 일었다. 이선은 속으로 조심스레 생각했다. 내가 어려서 싫은 것일까? 마음에도 없는 혼례를 치르니 저리 힘겨운 모양이구나. 표정이 잔뜩 굳은 수련을 보고 이선은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이미 혼례식도 치렀는데 어쩌겠는가. 밤이 깊어지자 신방에 단둘이 남겨졌다. 이선은 색시의 옷을 벗겨야 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막상 어찌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하며 괜히 헛기침만 해댔다. 수련 역시 긴장한 탓인지 굳은 얼굴로 땀방울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이선은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레 수련의 곁으로 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저기 색시 괜찮으신지요? 수련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이 없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수련이 배를 움켜쥐며 신음하기 시작했다. 이선은 깜짝 놀라 다가갔다. 아니 왜 그러시오? 어디가 아픈게요? 수련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통에 몸부림치며 신음을 토해냈다. 어쩔 줄 몰라 허둥대던 이선은 장인장모를 부르려 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수련이 절박하게 손을 뻗어 이선의 바지가랑이를 움켜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제발 아무도 부르지 말아주소서. 부탁드립니다. 이선은 그 간절한 애원에 발을 멈추었다. 수련은 손수건을 입에 물고 온몸을 떨며 배에 힘을 주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이선은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주먹을 꼭 쥐고 서 있었다. 수련이 마지막 힘을 다해 배를 움켜쥐자
치맛자락 사이로 무언가가 쑥 하고 튀어나왔다. 이선은 반사적으로 두 손을 뻗었다. 아니, 이건 손에 안긴 것은 조망만한 몸으로 가느다란 숨결을 이어가는 작은 아기였다. 이선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이내 꼭 숨을 삼키며 옆에 놓인 작은 칼을 집어들었다. 불씨 위에 칼끝을 달구고 떨리는 손으로 칼을 탯줄에 댔다. 짧은 소리와 함께 탯줄이 끊어졌다. 작고 여린 몸 사이로 고추가 또렷이 달려 있었다. 분명한 사내 아이였다. 수련은 기운이 다 빠진 듯 그 자리에 푹 주저앉고 말았다. 체념한 얼굴로 두 눈을 꼭 감더니 눈가에 맺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첫날 밤에 갓난아이라니 기가 막혀도 이보다 더 막힐 수는 없었다. 집안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자식을 보길 원했지만 이건 빨라도 너무 빨랐다. 이선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혼인을 무효로 돌리고 돌아가려 했으나 구슬프게 울고 있는 수련의 얼굴을 바라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그대로 등을 돌려 떠나버린다면 이 여인의 앞으로의 일이 불보듯 뻔했다. 고작 15의 어린 신랑에게는 감당하기엔 너무도 벅찬 일이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수련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죄송하옵니다. 저는 차마 간이 변명조차 할 낯이 없습니다. 목이 메인 탓에 수련은 말끝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사연이야 차차 알게 되겠지요. 어린 신랑의 담담한 말에 수련은 참았던 울음을 숨죽여 터뜨렸다. 그 울음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깊은 사연이 있으리라. 이선은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낳고는 금세 숨이 끊어질 듯 창백해진 색시를 바라보았다. 한참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방을 나섰다. 이선은 문간까지 걸어가 불이 켜진 안채 쪽을 향해 나직이 불렀다. 장모님, 잠시만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얼핏 잠이 들었던 장모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아니,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인가, 이서방? 장모가 허둥지둥 달려나오자 이선은 머쓱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제가 오늘 너무 힘들었는지 허기가 져서 영 잠이 오질 않습니다. 혹 미역국에 따뜻한 밥 한 그릇만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역국? 나 원참, 이 야밤에 웬 미역국인가? 근데 우리 수련이는 어쩌고 있고? 남편이 배가 고프다는데 얘는 뭐 하고 있다니? 장모가 신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하자 이선은 깜짝 놀라 급히 손을 내저었다. 색시도 힘에 겨웠는지 지금 막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깨우기도 미안하여 송구하지만 어머님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선은 머리를 극적이며 머쓱해했고 장모는 첫날 밤에 별일도 다 있다 싶어 고개를 갸웃거리며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잠시 뒤 따끈한 밥과 맑은 미역국이 신방 앞으로 내어졌다. 고소한 미역국 냄새가 방 안 가득 번졌다. 이선은 맑은 국물에 고슬고슬한 밥을 말아 숟가락으로 한술 떠서 수련의 입가로 가져갔다. 자, 어서 한술 떠보시지요. 많이도 고단하였을 텐데 이거라도 드시고 힘을 내셔야지요. 수련은 붉어진 눈시울로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국밥을 받아 먹었다. 미역국을 몇 술 삼킨 뒤 간신히 숨을 고르며 떨리는 눈길로 이선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기어 들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를 품은 몸을 숨기고 시집온 이 죄를 어찌 감히 용서받을 수 있겠나이까. 부디 지금이라도 저를 버려주십시오. 이선은 가만히 수련을 바라보다가 나지막히 물었다. 이 아이는 어쩔 셈이오? 그 물음에 수련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이선은 그런 수련을 잠자코 내려다보았다. 아기를 품에 꼭 안은 채
방안을 한참이나 서성이다가 문득 무언가를 결심한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잠깐 나갔다 오리다. 이선은 수련에게 조심스레 속삭이듯 말하고는 아기를 품에 안고 살금살금 문을 열어 밖으로 나섰다. 새벽 어스름이 깃든 마당을 지나 처가에서 멀지 않은 큰 나무 아래로 향했다. 어둠 짙은 나무 밑 조심스레 포대기를 풀어 아기를 곱게 감쌌다. 그리고는 아기의 작은 이마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속삭였다. 아가야, 곧 데리러 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아기의 얼굴을 한 번 더 눈에 담고는 다시 신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선이 방문을 여는 소리에 누워있던 수련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수련은 창백한 얼굴로 이선을 바라보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서방님, 아기는 어찌하셨나이까? 아무도 모르게 냇가 옆 큰 나무 아래에 두고 왔소. 수련은 화들짝 놀라며 입을 틀어막았다. 결국 서방님이 버리고 말았구나. 미안하다, 아가야. 수련은 속으로 생각하며 굵은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다. 나는 곧 본가로 떠날 것이오. 몸이 조금 괜찮아지면 그때 우리 집으로 오시오. 수련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닭이 울어대고 새벽빛이 어슴풀에 비치기 시작하자 이선은 아침도 밝기 전에 본가로 돌아가겠다고 서둘렀다. 법도대로라면 이틀쯤 더 머물러야 마땅했지만 집에 계신 어머님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 둘러대며 본가로 돌아가겠노라 하였다. 아니 왜 벌써 가려고 그러는가? 어머님 몸이 편찮으신 걸 두고 나왔는데 어젯밤 꿈에 어머님 상여가 나가는 모습을 보았나이다. 이선은 힘겹게 말을 이었다. 길은 급하고 색시는 몹시 피곤해 보이니 열흘쯤 뒤에나 보내주십시오. 안쓰러운 표정을 지은 장인과 장모는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선은 깊숙이 절을 하고 상객들과 함께 본가로 향했다. 큰 길을 지나 냇가에 이르렀을 무렵 이선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저기 나무 아래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냇가로 내려가 나무 밑을 살펴보니 정말로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이가 가냘픈 울음소리를 토해내고 있었다. 세상에나, 누가 이런 어린 것을 여기에 버려두었단 말인가? 그러게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다나. 상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 이선이 조용히 걸어 나와 두 손으로 아기를 품에 꼭 안고 말했다. 이 아이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상객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이선은 담담히 말을 이었다. 어찌 이 가여운 아이를 냇가에 버려두고 그저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모두가 숨을 삼키듯 조용해졌다. 아기는 이선의 품에 안겨 조금씩 울음을 그쳐갔다.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들어서는 이선을 본 부모님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네 색시는 어쩌고? 웬 아이를 안고 들어오느냐? 그러게 말이오. 첫날 밤에 아이가 나올 리도 없을 테고. 당황한 부모님의 물음에 이선은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집으로 오는 길에 큰 나무 아래서 이 갓난아이를 발견했나이다. 포대기에 쌓인 채 울고 있는 것을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어 이리 데려왔습니다. 부모님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망설였다. 허나, 그렇다고 네가 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것이냐? 이선은 잠시 숨을 골랐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사실 어젯밤 꿈에 청룡이 제 몸을 감싸며 이 나무 아래로 이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꿈이 하도 또렷하여 마음에 남았는데 정녕 그 자리에서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인 듯합니다. 부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이선이 품에 안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자손이 귀한 집안이라 네 핏줄은 아니라 하여도 보통 인연은 아닌 듯 싶구나.
말끝에 스며든 아버지의 깊은 한숨에 이선은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다만 걱정스러운 듯 어머니가 말을 덧붙였다. 허나, 네 색시가 어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이제 막 시집 왔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키우라니. 과연 받아들이겠느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자 이선이 호기롭게 고개를 들고 말했다. 그건 염려 마십시오. 감히 가장의 뜻을 여인이 어찌 거스르겠습니까? 단호한 대답에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다. 아니, 어리다고 걱정했더니만 장가를 다녀오더니 하루아침에 어엿한 사내가 되어 돌아왔구먼.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니는 흐뭇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아버지는 잠자코 미소만 지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신부 수련이 탄 가마가 이선의 집 앞에 당도했다. 마당으로 나온 시어머니는 안쓰러운 눈길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다정히 물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느냐. 이제 몸은 좀 괜찮은 게냐? 수련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어머님. 잠시 머뭇거리던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인 끝에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조심스레 내밀었다. 아가, 놀라지 말거라. 이선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나무 아래서 이 아이를 주었다지 뭐냐. 하늘이 주신 아이라며 네 서방이 고집을 부리니 난들 어찌하겠니. 노여워 말고 정이라도 붙여보거라, 응? 시어머니의 손에서 아기를 받아든 수련은 손끝이 사르르 떨렸다. 가슴에 안긴 작은 아이는 제 뱃속에서 낳은 핏줄이 분명했다. 버린 줄만 알고 있던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품어주려 했다니. 생각지도 못한 은혜에 수련은 아이를 꼭 안은 채 이선을 바라보았다. 수련과 눈이 마주친 이선은 조용히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는 품에 안을 수 없으리라 여겼던 아이를 이렇게 다시 안게 되다니. 수련은 참아왔던 눈물을 이기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주르르 흘려내렸다. 속사정을 알 길 없는 시어머니는 하염없이 우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에구, 어쩌냐. 그래, 얼마나 속이 상하면 이리 눈물을 흘리겠냐. 시집 오자마자 네 핏줄도 아닌 아이를 키우라니. 그 후 수련은 시부모를 지성껏 모시고 아기를 정성껏 키워나갔다. 그 정성 덕분이었을까? 이선의 집안에는 웃음과 복이 하루가 다르게 번져갔다. 색시 하나 잘 들이더니 복이 한꺼번에 들어왔구먼.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다. 수련은 남편 이선을 대할 때도 늘 깍듯이 공경하고 때로는 믿음 가득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달빛이 고요히 내리 비추는 뜰을 부부는 나란히 거닐었다.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던 이선이 달을 바라보다가 문득 입을 열었다. 그날 밤도 참 달이 환했지요. 수련은 놀란 듯 이선을 바라보다가 곧 고개를 숙였다. 이선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이제는 다 지난 일이니 혹시 괜찮다면 저 아이의 사연을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다 저의 행실이 조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보름달 밝은 밤, 강으로 목욕을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선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저를 흠모하던 사촌오라버니가 멀리서 뒤를 따라온 모양입니다. 수련은 말을 잇지 못하고 떨리는 손끝을 꼭 쥐었다. 목욕을 하다 소변이 마려워 잠시 강가로 나왔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 틈을 타 오라버니에게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하고 말았나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마침내 두 눈 가득 눈물이 고였다. 차마 부모님께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사옵니다. 모든 죄를 저 하나가 짊어지면 족하다 여겼나이다.
수련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서럽게 울음을 삼켰다. 이선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조심스레 수련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시집 가는 날, 이 아이를 품고 서 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이리 크나큰 허물을 지닌 몸으로 어찌 감히 서방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겠나이까. 이선은 수련을 다정히 끌어안으며 말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여겼기에 나는 처음부터 그대를 의심하지 않았소. 그대는 이미 나의 아내요. 이 아이는 내 심장에서 낳은 내 자식이요. 서방님만 믿고 살겠나이다. 제 흠을 이렇게 품어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하나로 포개졌다. 그 뒤로 부부는 하늘이 내린 듯 귀한 인연으로 삼형제를 더 얻었다. 자손이 귀에 늘 걱정만 하던 집안에 복이 연달아 쏟아진 것이다. 아이들은 모두 용모가 빼어나고 총명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하지만 재주가 뛰어나기로는 역시 맏아들이었다. 세월이 흐른 뒤에는 그 집에서 산정순 6판서가 났다 하니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칭찬했다. 뜰 안을 가득 메운 웃음소리와 자손들이 번창하는 기쁨은 밤하늘의 별빛처럼 반짝이며 끊이지 않았다.